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5년 차의 주부입니다. 저는 당뇨를 가진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당뇨는 유전적 질환이 강한 병이라 부모님이 당뇨면 아이는 약 60에서 80%의 확률로 당뇨에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저 역시 아주 어릴 때 소아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당뇨셨으니 항상 참고 인내하는 삶을 사셨고 저 역시 부모님을 따라 참고 인내하는 삶을 살았죠. 저는 부모님을 따라 건강한 식단과 운동을 해야 했습니다. 운동도 안 해본 운동이 없는 것 같아요. 가방에는 항상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저혈당 때문에 당을 한 번에 끌어올릴 수 있는 음료수 같은 것들이 있었죠. 다른 친구들에게 초콜릿이나 사탕은 간식이었지만 저에게는 생존 키트 같은 물품이었죠. 제가 어릴 때는 소아 당뇨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항상 이런 말을 듣고는 했습니다. 소아 당뇨? 세상에, 그럼 이런 건 더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간식거리보다는 밥을 먹어야지. 이런 거 먹으니까 당뇨에 걸리는 거야. 당뇨? 아유, 그러면 평생 관리해야 하는데 주머니에 사탕이며 초콜릿이며 너 이런 거 많이 먹으면 일찍 죽어. 이런 식으로 말이죠. 물론 저희 부모님께서 몇 번이고 제 소아당뇨는 유전적 질병으로 인해 생긴 거라고 이야기하셨지만 남 이야기 좋아하는 동네 아줌마들은 저희 부모님이 저를 막 키워서 어린애가 벌써부터 당뇨라고 쑥덕거리시고는 했습니다. 뭐 지금은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 큰 지금도 종종 그런 소리를 듣고는 하는데 그때의 어른들은 소아 당뇨라는 게 유전적인 게 아니라 제가 간식거리를 많이 먹어서 생긴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래도 요즘은 TV 매체나 유튜브에서 당뇨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 제 고충을 이해해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저의 당뇨에 대해 안타까워하시며 제 주머니에 사탕이나 초콜릿이 떨어지면 넣어주시고 항상 냉장고에 저를 위해 포도주스를 채워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바로 저희 시부모님이요. 저와 남편은 아주 어렸을 때 동네 소꿉친구였습니다. 초등학교 때도 같은 반이 됐던 친구였죠. 제 소아 당뇨 사실도 알고 있어서 친구들이 제 사탕이나 초콜릿을 다 뺏어가면 어떻게 알았는지 다른 친구들 몰래 저에게 사탕이나 초콜릿을 쥐어주던 친구였습니다. 남편과는 중학교도 같은 학교를 다니게 됐어요. 비록 남녀 분반으로 진행되었던 학교였지만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저를 챙겨주던 친구였습니다. 하루는 학교 중앙계단을 청소하다 제가 저혈당이 와서 쓰러졌는데요. 그런 저를 업고 양호실까지 데려다주기도 했죠. 항상 어릴 때부터 저를 지켜주고 아껴주던 고마운 친구였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반해서 제가 중학교 때는 남편에게 좋아한다고 졸졸졸 쫓아다녔던 적이 있었지만 남편은 그런 저를 이성으로 보기보다는 동생쯤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는 동생이 둘이 있었는데요. 첫째 동생인 도련님은 몸이 건강해서 걱정이 없지만 돌아가신 아가씨는 어릴 때부터 몸이 많이 좋지 않았다고 해요. 시어머니 건강이 별로 좋지 않으셔서 조산을 했고 심장이 좋지 않아 아주 어린 갓난아기 시절부터 수술하는 등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결국 7살 생일 전 병으로 천사가 되었다고 해요. 그런 동생이 있었다 보니 남편은 저를 보면 여동생이 생각난다며 저를 생각하는 마음은 여동생을 보는 마음이라고 선을 그었죠. 저는 그런 남편의 말에 어린 마음에 상처를 받아 남편에게 되려 틱틱거리기도 했지만 까칠하게 구는 저에게 마냥 상냥한 남편이 좋았습니다. 제 짝사랑이 끝나갈 때쯤 저희는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고, 남편은 남고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때부터는 악몽의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래보다 작은 키, 적은 몸무게에 오랜 질병이 있어 선생님들께서도 저를 조심스럽게 대하셨죠. 게다가 저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해서 매일 같은 시간에 양호실을 가야 했습니다.
그때쯤 몸도 많이 안 좋아져서 학교를 결석하거나 수업 중간에 조퇴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심지어 체육 시간에 쓰러지는 일이 생겨 응급실에 실려가면서 따돌림은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 갑자기 저를 멀리하고 가만히 있던 체육복과 교과서들이 사라지더니 책상에 하나 둘쯤 저를 비난하는 낙서가 늘어갈 때쯤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선생님, 지연아, 왔어? 사실 양호실에 가서 인슐린 주사를 맞는 건 아무래도 불안하다는 엄마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입학하는 첫날 제 진단서를 모두 떼신 엄마는 양호 선생님을 찾아갔고 약 1시간 정도 양호 선생님과 상담을 하셨죠. 다행히 양호 선생님은 그런 저의 상황을 이해해 주시고 화장실에서 맞지 말고 양호실로 오라고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양호실에 가서 주사를 맞고는 했는데요. 그날도 주사가 든 손가방을 들고 양호실에 가서 주사를 맞기 위해 자리에 앉아 양호 선생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가방을 열었는데 분명 학교에 등교해서 확인했을 때는 있었던 주사기가 보이지가 않더군요. 지연아, 왜 그래? 주사 안 가지고 왔어? 선생님은 아무것도 못하고 허둥지둥하는 저를 보며 물으셨습니다. 분명 어젯밤에 엄마가 챙겨주셨고 오늘 등교하고 자리에 앉으면서 있는 거 확인했는데. 제 말에 양호 선생님은 표정이 굳더니 바로 저에게 조퇴증을 적어주셨습니다. 이미 점심을 먹고 온 상태라 주사를 맞아야 하는 상태였거든요. 결국 그날 조퇴하고 집에 돌아온 저를 맞이한 엄마는 그 다음날 저를 학교에 보내지 않으셨고 수업 시간이 끝났을 때쯤 늦은 오후 저를 데리고 학교에 찾아가 교무실에서 담임 선생님과 긴 상담을 하셨습니다. 주사기를 훔쳐간 범인은 같은 반에서 다른 친구들 돈을 뜯고 공부도 열심히 하지 않은 양아치들이었습니다. 그동안 제 교과서를 가져가고 체육복도 훔쳐간 것도 모두 그 애들이었죠. 괴롭힘의 이유를 들여보려고 했지만 말도 안 되는 것들 뿐이었습니다. 맨날 약한 척하고 조퇴하고 학교를 안 나온다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아빠가 데리러 오지 못하시는 날 제가 종종 버스를 타고 하교를 했는데 그때마다 제가 버스 정류장에서 예쁜 척을 하며 다른 학교 남자애들한테 꼬리치는 게 꼴보기가 싫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저와 엄마 그리고 담임 선생님은 할 말을 잃었죠.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걸 훔쳐갈 수가 있어? 너희 그거 어떻게 했어? 어떡하긴 뭘 어떡해요. 당연히 쓰레기통에 버렸죠. 아, 선생님은 왜 쟤만 맨날 특별 취급인데요? 맞아요. 체육 시간에도 조금만 힘든 거 하면 자기 힘들다고 맨날 그늘에 앉아있고. 그러니까 꼴 보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조금만 힘들면 양호실 가고 조퇴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요. 약한 척은 어찌나 하던지. 그리고 어쩌다 수업 다 듣고 하교하는 날이면 버스 정류장에서 얼마나 끼부리는지 아세요? 선생님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날은 그렇게 일단락이 되었지만 계속되는 괴롭힘에 그해 겨울 저는 학교를 자퇴했습니다. 같은 반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면서 사람에 대한 배신감과 언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대인 기피증까지 시달린 저는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침대에서 잠만 자는 저를 본 부모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딸이 걱정되어 여기저기 알아보시고 저를 억지로 정신병원에 데려가셨어요. 부모님과 함께 간 정신병원은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저를 무조건 정신병 있는 사람 취급하며 약을 먹어야 하고 입원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속에 있는 말이라도 하려고 하면 자기 잘난 듯이 자기 이야기만 하는 의사에 저는 다시 한번 상처를 받았습니다. 병원을 다니고 있는데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진료를 거부하며 방문까지 굳게 잠궈버린 저를 다시 세상 밖으로 끄집어낸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학교를 자퇴해야만 했던 제 사정을 들은 남편은 종종 저를 찾아와 좋은 내용의 소설책이 나왔다며 책을 선물해주기도 했고 자기 문제집 사야 하니 같이 가자고 하면서 저를 서점에 데리고 가기도 했습니다. 기분 전환해야 한다며 영화관, 도서관도 같이 다녀줬습니다.
시간이 흘러 제가 남편을 따라 다시 세상 밖으로 조금씩 발을 내디딘 걸 본 저희 부모님은 큰 결심을 하셨습니다. 저를 한국에 있는 학교에 다시 입학시키는 게 아니라 유학을 보내는 걸로요. 물론 부모님도 함께 가시고 말이죠. 지금 생각하면 그냥 저희 가족 모두 캐나다로 저 하나 때문에 이민을 가는 거였습니다. 진짜 가는 거야? 가야지. 그동안 고마웠어. 이민 가기 전날 저를 집 앞으로 불러낸 남편은 이별 선물이라며 간식이 든 예쁜 주머니를 선물해 줬습니다. 참 남편다운 선물이 얼마나 웃기던지. 저희 두 사람은 그렇게 헤어지고 메일로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눴지만 몸도 멀고 너무 다른 시차에 메일을 주고받는 간격이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메일을 주고받는 것도 하지 않게 됐습니다. 시간이 흘러 10년. 제가 이곳에서 대학을 가고 졸업하고 막 사회초년생으로 취업을 해 한참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부모님께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자고 하시더군요. 아무래도 남의 나라에서 일하는데 오는 스트레스와 인종차별에 부모님도 두 손 두 발 다 든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인종차별이 정말 일상이었거든요. 그나마 저희 집이 돈이 있었으니 치안이 좋은 곳으로 왔고 주변에 좋은 이웃들이 있어서 다행이었지. 치안이 조금이라도 좋지 않거나 이웃에 좋지 못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였으면 벌써 몇십 번은 더 범죄에 노출됐었겠죠. 물론 저도 처음에는 이곳에 남아 계속 제 커리어를 이어나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의 나라에서 부모님 없이 당장 살아가야 한다는 현실에 수십 번 고민한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합니다. 그렇게 저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캐나다 유학 생활을 마무리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 유학을 준비할 때 부모님께서 아예 한국을 떠날 생각은 아니셨는지 전에 살던 집을 팔지 않고 가지고 계셨고 저희 가족은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듯이 그 주변도 많이 개발되고 사라지고 생기면서 제가 알던 동네와는 전혀 딴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물이 흐르던 하천은 언제 막았는지 그 위에 커다란 아파트들이 자리하고 있더군요. 한국에 돌아와 어릴 때 살던 집으로 들어가니 자연스럽게 옆집에 살던 남편이 생각났습니다. 괜히 싱숭생숭한 마음에 남편과 주고받았던 이메일도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랬죠. 시차에 적응도 하고 한국 생활에 점점 적응할 때쯤 시부모님께서 저희 집으로 놀러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시부모님은 나이를 먹어 노화가 찾아오시긴 했지만 여전히 밝고 인자하신 얼굴이셨습니다. 그래, 우리 지연이 아주 예쁜 아가씨가 됐네. 인기 정말 많겠는걸? 아이고, 제가 지연이야? 세상에, 우리 지연이 밖에서 보면 몰라볼 정도로 많이 컸구나. 어색하게 인사를 드리면서도 내심 저를 잊고 있지 않으셨다는 사실이 좋더군요. 그날 같이 저녁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남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승환이랑 승진이 데리고 같이 오려고 했었어. 근데 승환이는 일 때문에 못 오고 승진이는 대학교 졸업반이라서 졸업 과제 때문에 같이 못 왔어. 아, 그래. 안 그래도 승환이한테 지연이 너도 같이 한국 왔다고 말했더니 자기 명함을 주더구나. 한번 연락해서 승환이한테 맛있는 거 얻어먹으렴. 이러면서 남편의 명함을 주시더군요. 그 명함이 뭐라고. 남편을 좋아했던 어린 시절처럼 괜히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더군요. 마치 어렸던 그때로 돌아간 것처럼요. 한 일주일은 정말 연락을 해도 되는지 엄청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밖에서 쇼핑을 하다가 시어머니를 만나게 됐어요. 어지러우신지 벽에 기대어 있으셔서 혹시 위급 상황인가 싶어서 다가갔거든요. 처음에는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도움이 필요하신 분 같아서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의식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가가 물었다 얼굴을 봤는데 시어머니였어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세상에, 아주머니, 왜 그러세요? 저는 황급히 시어머니를 부축해 큰 거리로 나와 119를 불러 상황을 설명했고 구급차를 타고 보호자 신분으로 같이 병원에 갔죠. 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하고 이석증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어지럼증이 심하시니 하루 정도는 입원을 권한다는 의사의 말에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입원을 기다리는 동안 검사 후 지쳐서 의자에 기대어 계시는 시어머니를 보다가 지갑에 가지고 다니던 남편 명함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이승환입니다. 승환아, 나야, 지연이. 우연히 아주머니 만났는데 몸이 안 좋으셔서 내가 모시고 병원으로 왔어. 입원을 해야 되는데 가족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 병원이 어디야? 내가 금방 갈게. 저는 남편에게 병원의 이름과 위치를 알려줬고 남편은 금방 갈 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하더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남편이 병원에 도착했고 저희는 그렇게 10년이라는 시간을 건너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시어머니는 하루 입원하시고 퇴원하셨고 병원에서 지어오신 약을 꼬박꼬박 드시면서 다시 건강을 찾으셨습니다. 그 일이 있고 종종 시어머니께서는 놀러 오라는 말을 여러 번 하셨어요. 물론 어릴 때처럼 옆집에 사는 건 아니었지만 같은 동네였기 때문에 저는 취업 전까지 종종 놀러 가서 말상대도 해드리고 같이 점심도 먹고 그랬습니다. 그때쯤만 해도 저랑 남편이랑 아무 사이도 아니었으니까 그럴 수 있었죠. 바쁘게 살았던 캐나다에서와는 다르게 한가한 백수 생활을 즐기고 있던 어느 날 남편에게서 밥을 사주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다행히 너 덕분에 우리 엄마 늦지 않게 병원에 가실 수 있었어. 도움 못 받고 계속 거기 계셨으면 쓰러졌을 거라고 하더라고. 우리 엄마 생명의 은인인데 내가 맛있는 거 사야지. 언제가 좋아? 뭐야, 대뜸 전화해서. 나는 언제든 좋아. 지금 백수 생활 즐기고 있거든. 내가 시간 맞출게. 너 가능한 시간 문자로 보내줘. 제 말에 남편은 정말 자기가 가능한 시간을 문자로 보내줬고 정말 저희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만나서 딱 밥만 먹고 좀 걷다가 헤어졌어요. 남편은 그 다음날 출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술을 마시기도 뭐했거든요. 저는 그게 남편과 보내는 마지막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저도 남편에게 관심이 없었고 남편도 저한테 관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끝일 거라고 생각했던 만남이 2번, 3번이 되더니 어느 순간 매주 만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는 크리스마스 당일에도 만나서 놀았으니 점점 더 이 관계가 무슨 관계인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남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우리 무슨 사이야? 뭐가? 봐봐, 우리 매주 만나고 있잖아. 내가 매주 약속을 잡고 있으니까 매주 만나지. 그리고 크리스마스 당일에도 만났잖아. 응, 내가 크리스마스에 약속을 잡았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무슨 친구가 매주 약속을 잡아서 만나고 연인이나 가족들이랑 함께 보내는 크리스마스에도 1대1로 만나서 노냐고. 그걸 이제야 깨달은 거야? 이 대답을 듣는데 정말 남편 멱살을 잡고 흔들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결국 그날 끝을 봐야겠다는 생각으로 남편을 긁고 있는데 그제서야 툭 결혼하자는 말을 하더군요. 우리 결혼하자. 뭐? 세상에 연애도 안 하고 있는데 결혼부터 꺼내는 남자라니. 정말 어이가 없어서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남편이 씩 웃으면서 제 손을 가져가더니 예쁜 금반지 하나를 제 왼손 약지에 껴주며 그러더군요. 사실 오늘 고백하려고 했었어. 근데 지연이 너가 이렇게 먼저 이야기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너 유학 가고 나는 너 엄청 생각했어. 물론 너는 적응하느라 바쁘고 나도 수험생 생활하느라 자주 연락도 못했고 어느 순간 메일도 끊겨져서 그대로 끝이라고 생각했어. 엄마 통해서 너희 가족 다시 한국에 돌아왔다는 말 들었을 때도 믿기지 않았고. 어... 그러다 널 다시 만났고 알게 모르게 변해져 있는 우리를 생각하니까
함께 보내지 못했던 10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아쉽더라. 그래서 그랬어. 매주 만나서 우리가 함께하지 못했던 10년이라는 세월 얼른 만회하고 싶었거든. 치, 바보. 지연아, 앞으로 남은 세월은 영원히 나랑 같이 해줄래? 그렇게 저는 남편의 소박한 청혼을 받았고, 저희는 그 다음해 5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저희가 결혼한다는 말에 양가 부모님들은 모두 환영하셨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는 상견례 자리에서 자기가 그때 아팠던 게 마치 이렇게 될 운명이었기 때문에 아팠던 거라면서 어찌나 호쾌하게 웃으시던지. 너희 둘 내가 이어준 거다? 내가 그날 거기서 아파가지고 딱 지연이 마주쳐서 지연이가 승환이 너한테 연락한 거잖아. 그건 맞는데 엄마는 아프면 제발 병원을 가요. 내가 그날 지연이 전화 받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알아요? 어머 얘는. 어쨌든 일이 이렇게 잘 풀렸으니까 됐잖아. 엄마는 이제 멀쩡하고 너희는 이렇게 결혼하고. 어찌나 말을 잘하시던지 결국 저와 남편이 시어머니 덕분에 결혼하는 걸 인정하고 나서야 끝이 났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어릴 때부터 남편이 저를 워낙 잘 챙겼던 걸 아시던 분들이셔서 걱정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거기다가 정말 친하게 지내시던 시부모님과 정말 가족이 되는 거라고 기뻐하시기도 하셨어요. 어찌됐든 부모님들께서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희도 웃음이 났습니다. 아, 도련님은 남편이 사귀자는 말이 아닌 결혼하자는 말을 했다는 걸 듣고 세상에서 제일 멋없는 청혼이라고 열심히 놀리더군요. 와, 형 진짜 똥매너다. 세상에 나는 매주 누나 만나러 간다고 해서 벌써 연애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나는 절대 형처럼은 안 해야지. 뭐가 어째? 아니, 어떻게 좋아하는 여자 입에서 무슨 사이냐고 묻는 질문을 나오게 할 수가 있어? 얼마나 형이 누나한테 목석처럼 굴었으면 누나가 그랬겠어. 어휴.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고는 저를 보면서 진지한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아이, 누나 미안해요. 이런 형이라서. 하지만 반품은 사양합니다. 한번 결혼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아셨죠? 이러는데 그 장소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빵 터졌고 오직 남편만이 저걸 죽이냐 살리냐 하면서 한 번 더 웃음을 줬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하고 나서도 크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남편은 제 당뇨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에게 맞춰주려고 엄청 노력했죠.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기 전에 인슐린 주사를 꼭 맞으라고 이야기해주고 점심 먹고 걷기 운동이라도 했는지를 챙겨주었습니다. 집에 포도주스가 없으면 꼭 사들고 오고 초콜릿이든 사탕이든 떨어지지 않게 항상 준비해줬죠. 시부모님도 한결같으셨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봐왔던 분들이셨고 저희 부모님과도 친하셔서 항상 남편에게 저를 잘 챙겨야 한다고 신신당부하셨죠. 오히려 저희 부모님보다도 저를 챙겨주시려는 마음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도 시부모님께 잘하려고 노력했고요. 제가 시부모님께 잘하려고 노력하니 남편도 저절로 저희 부모님께 잘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아주 어린 시절부터 남편을 봐왔으니 사위보다는 아들처럼 대하셨고요. 정말 완벽한 가족이었습니다. 동서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말이죠. 처음에 동서를 봤을 때는 누군지 못 알아봤습니다. 남편이 도련님께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했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했어요. 막말로 도련님이 남편보다 인물이 좋았거든요. 시어머님 말씀으로는 도련님이 고등학생 때부터 고백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발렌타인데이나 빼빼로데이 같은 날에는 선물도 많이 받아가지고 왔다고 했거든요. 남편 말에 의하면 대학교에 들어가서는 여자친구가 끊이지 않고 있었다고 했으니 저도 도련님이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말에도 그러려니 했거든요. 아무튼 그 여자친구랑 잘 사귀는 것 같았는데 사귄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지금 결혼 이야기가 나왔나 보더라고요. 도련님이 남편에게 전화해 시부모님께 먼저 인사드리고 저희와 따로 만나자는 연락을 했다고요.
남편은 그 전화를 받고 바로 저에게 점심 먹었냐는 안부 전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줬고요. 그날 밤에 시부모님께서도 도련님이 드디어 여자친구를 소개해준다고 소녀같이 들뜬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세상에, 맨날 여자친구 생겨도 인사도 안 시켜주고 보여주지도 않던 애가 드디어 여자친구 데리고 온다고 한다. 아유, 너무 기쁜 거 있지? 승환이는 여자한테 관심이 없어서 걱정이었는데 우리 지연이가 떡하니 나타났잖아. 근데 이제 우리 승진이도 결혼할 사람 데려온다고 하니 엄마는 승환이고 승진이고 둘 다 영원히 결혼 못할 줄 알았는데 어디서 그렇게 신부감들을 데리고 오는지. 어머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벌써부터 동서한테 질투나서 안 되겠는데요?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저보다 동서 더 예뻐하시면 저 완전 삐져버릴 것 같아요. 어떡해요? 제가 웃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자 시어머니께서는 얼른 목소리를 낮추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우, 얘는 우리 부부는 당연히 지연이 너가 최우선이야. 얘는 뭐 그런 농담을 하고 있어. 지연아, 엄마는 승환이 승진이보다도 너야. 아무리 예쁘고 싹싹한 애가 내 둘째 며느리로 들어온다고 한들 너만큼 예쁘고 사랑스러울 리 없어. 우리에게 너는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야. 내 배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지연이 너는 정말 예쁜 내 딸이야. 우리가 얼마나 널 예뻐하는지 그 누구보다 지연이 너가 잘 알잖니. 이러시면서 단호하게 이야기하시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괜히 눈물이 나오더군요. 저는 눈물을 꾹꾹 눌러 참으며 애써 장난치듯 목소리를 꾸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동서한테 엄청 잘해줘야겠는데요? 동서가 소외받는 데는 생각 들지 않게 제가 잘해줄게요. 아무튼 우리한테는 지연이가 최고니까 그런 생각, 걱정 절대 하지 마렴. 알겠지?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어머님과 전화를 끊고 저는 남편 품에서 조금 울었습니다. 사실 지금은 괜찮아졌다고 해도 고등학생 때 있었던 친구들의 배신이나 따돌림이 아직도 제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새로운 가족이 돌아온다는 기쁨과 그 새로운 가족으로 인해서 제 자리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동서가 생긴다는 게 마냥 기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그런 제 마음을 알고 계셔서 그런지 저의 불안을 잠재워 주시기 위해 그런 말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니 눈물이 멈추지 않더군요. 완전 울보야, 내 마누라. 그런 저를 남편이 어화둥둥 해주며 달래주는데 그거에도 눈물이 나서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저에게 병원에 한번 가보는 게 어떨지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우리 한번 병원에 가볼래? 병원? 무슨 병원? 저는 남편의 말에 정말 순수하게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긴장을 했는지 잠깐 숨을 고르더니 다시 말하더군요. 감기에 걸리면 내과에 가는 것처럼 당신은 아직 학창 시절에 다쳤던 마음이 아직까지 아픈 거니까 상담센터라도 한번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표정이 굳는 게 느껴졌습니다. 고등학교 자퇴하고 부모님이 억지로 데려갔던 정신병원이 떠올랐거든요. 제 표정을 읽은 남편이 서둘러 다음 말을 하더군요. 그때랑 지금이랑 여러 가지가 변했잖아. 지연이 너가 병원 다녔을 때는 정신병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 시시하고 무조건 숨겨야 하는 걸로 취급하던 시대였으니까. 그 당시 의사들도 마음에 깊은 상처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몰랐던 거야. 하지만 지금은 TV에 나오는 연예인들도 자기 병 숨김없이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잖아. 그렇지. 그리고 내 후배 중에 상담센터 다니는 후배들도 많더라고. 내가 잘 찾아볼 테니까 나 믿고 한번 가보는 게 어떨까? 물론 여보가 싫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나는 나를 믿고 한번 가서 여보 상처 치유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남편의 말에 저는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어린 시절 병원에서조차 겪어야 했던 상처들이 사라진 건 아니지만
남편이 저렇게 이야기하고 정말 사회적인 인식이 많이 바뀌었으니 한번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저의 내면은 아직도 어린아이인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쉽게 울고 쉽게 짜증도 냈다가 금방 풀리지 않는 저를 보며 어린 시절의 상처를 안고 몸만 큰 것 같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털어내고 조금 더 새로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저는 용기를 내 상담센터에 가기로 했습니다. 여보, 나 한번 가볼게, 상담센터. 나도 내 마음 치료하고 앞으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볼래. 그럼 나랑 같이 가자. 내가 데려다 줄게. 남편은 제게 함께 가자고 권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저 스스로 해보고 싶었거든요. 물론 처음에는 낯선 곳에 간다는 것에 두려움도 있었지만 혼자 해내고 싶어 남편에게도 혼자 가겠다고 했습니다. 처음 방문한 센터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더군요. 딱딱한 의자가 아닌 푹신한 의자에 편안한 분위기, 긴장했던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 주었고 무엇보다 의사 선생님께서 제 말을 끝까지 경청해 주시는 게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첫 진료가 끝나고 제가 걱정되는 마음에 데리러 온 남편에게도 아주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첫 진료했는데 어땠어? 별로면 내가 다른 곳 알아볼까? 아니, 좋았어. 처음에는 낯선 곳이니까 조금 불편했는데 의자도 푹신하고 분위기도 좋아. 나 담당해주시는 선생님도 좋은 분인 것 같아. 고등학생 때는 나를 그냥 정신병자로 몰아갔었는데 여기 선생님은 그냥 조용히 내 이야기를 들어줬어. 진짜 그냥 친구한테 하는 것처럼 말이야. 좋은 선생님이신 것 같네. 다음 진료도 여기서 받아볼래?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으면 언제든 말해. 내가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여기 말고도 다른 곳도 좋은 곳 많아. 아니, 나 벌써 다음 상담 예약도 잡고 왔어. 옮기고 싶으면 언제든지 말할게.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오늘은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했고 저도 오랜만에 밖에서 먹고 산책하고 들어가자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상담센터를 다니는 것에 익숙해지고 마음의 무게를 점차 줄어갈 때쯤 도련님이 남편에게 여자친구를 소개해주고 싶다며 연락을 했습니다. 나는 당신이랑 가는 게 제일 좋지만 당신이 조금 부담스러우면 나 혼자 다녀올까? 아니야. 나도 가서 보고 싶어. 나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랑 같이 있는 거니까 괜찮아. 그리고 나도 도련님 여자친구 궁금해. 남편은 제 말에 웃으면서 집에서 7시까지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으면 데리러 오겠다고 하고 출근을 했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간단하게 아침을 챙겨 먹고 집안일을 하는데 갑자기 손발이 떨리고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저혈당 쇼크였습니다. 저는 서둘러 주방에 있던 사탕을 입에 물고 냉장고에서 포도주스를 꺼내 마셨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저혈당 증세에 괜히 마음에 불안해져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안 그래도 전화해보려고 했는데 점심은 먹었어? 아, 점심시간이었구나. 어쩐지. 집안일 하다가 갑자기 저혈당 증상이 와서 사탕 먹고 포도주스 먹었어. 아, 왜 그렇나 했더니 내가 집안일 하다가 점심시간을 놓쳤나 봐. 뭐? 지금은 괜찮아? 내가 지금 집으로 갈까?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사탕도 먹었고 포도주스 먹었으니까 괜찮아. 근데 오늘 나 못 갈 것 같아. 집에서 혈당 체크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아서. 미안해서 어쩌지? 도련님한테는 나도 간다고 얘기했지. 아, 됐어. 나는 승진이보다 당신이 중요하니까 그런 걱정하지 말고 집에서 혈당 체크하면서 혹시 병원 가야 할 것 같으면 바로 나한테 연락해. 알았지? 승진이한테는 당신이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하긴 했었는데 그거야 내가 잘 이야기하면 되는 일이야. 승진이도 당신이 당뇨 때문에 엄청 고생하는 거 아는 녀석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알았지?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나도 안심이 된다. 내가 정말 미안해한다고 대신 전해주고 이번에 내가 미안해서 밥 산다고 말해주고 당신이 도련님이랑 도련님 여자친구한테 맛있는 밥 사줘.
알겠지? 이번엔 정말 내가 미안해한다고. 다음에 우리 집에 한번 초대하겠다고 꼭 말해주고. 고마워. 남편은 알겠다고 하면서 얼른 밥 챙겨 먹고 혈당 체크해서 자기한테도 알려달라고 하고는 전화를 끊더군요. 저는 남편과 전화를 끊고 시계를 확인했더니 정말 점심시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정신없이 집안일에 몰두했더니 시간 가는 줄 몰랐거든요. 사실 당뇨는 혈당과의 싸움이라서 정해진 시간에 주사를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꼬박꼬박 밥을 챙겨 먹고 혈당 체크를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가끔씩 밥 시간을 놓친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손발이 떨리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난 건 처음이라 괜히 마음이 조급해지더군요. 저는 서둘러 밥을 챙겨 먹고는 혈당을 체크했습니다. 다행히 혈당이 정상 수치로 나오더군요. 그날 저녁 남편은 도련님과 도련님 여자친구와 짧은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왔습니다. 오자마자 몸은 어떠냐고 묻는 남편의 말에 저는 괜찮다고 말하면서 남편에게 물어봤죠. 너무 일찍 온 거 아니야? 같이 저녁도 먹고 오라니까. 됐어. 승진이랑 재수씨도 이해해줬어. 당신 고생하는 거야. 우리 집 식구라면 모를 리 없고 재수씨한테는 자세하게는 말하지 않았는데 당신 몸이 안 좋다고 하니까 바로 이해해줬어. 회사 근처 카페에서 잠깐 이야기했고 다음에 우리 집에 초대한다고 했으니까 그때 천천히 다시 이야기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막말로 우리가 재수씨랑 사는 게 아니라 승진이랑 재수씨랑 사는 거고 결혼한다고 해도 우리랑 얼마나 본다고. 그래. 내 걱정해서 빨리 와줘서 고마워, 여보. 저는 그렇게 말하고 남편을 꼭 끌어안아줬고 남편도 저를 안아주고는 저녁은 먹었냐고 물어보더군요. 저녁은 먹었어? 혈당은 체크해봤고? 저녁도 대충 먹었어. 혈당 체크도 해봤고. 정상 수치였어. 아무래도 점심시간 놓쳐서 그랬나 봐. 전에는 점심 한번 놓친다고 이러지는 않았는데. 나도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조금씩 문제가 생기나 봐. 그래도 바로 잡혀서 다행이다. 당신 다음에 당뇨약 처방 받을 때 나랑 같이 가자. 나중에도 계속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지 병원에 내가 물어볼게. 어떻게 해야 하기는 뭘 어떻게 해. 얼른 내 입에 사탕 넣어주고 포도주스 먹여주면 되는 거지. 그렇지. 저혈당은 사탕, 혈당이 너무 오르면 주사. 알고는 있는데 당장 당신이 힘들어하는 모습 보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래도 집에 있어서 다행이다. 외출했는데 그랬으면 꼼짝없이 길거리에서 쓰러졌을 거 아니야. 됐어. 도련님께나 전화드려서 언제가 좋을지 물어봐. 알았지? 안 그래도 이번 주 주말이 된다고 해서 그때 보기로 했어. 당신 그때는 괜찮겠어? 어차피 우리 집에서 보는 거니까 괜찮아. 그래, 너무 무리하지 말고 안 되겠다 싶으면 그냥 취소해버리자. 알았지? 저는 남편의 말에 알겠다고 말하며 얼른 남편에게 옷 갈아입고 오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순순히 안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고 저는 저녁을 차리면서 주말에 뭘 먹어야 할지 고민했죠. 시간은 빠르게 흘러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집도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성껏 음식도 준비했습니다. 곧이어 번호키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남편과 도련님, 동서가 들어왔습니다. 여보, 우리 왔어. 저는 남편의 목소리에 현관문 앞으로 갔고 그곳에는 익숙한 듯한 얼굴의 여성이 신발을 벗으며 집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게 인사를 하며 동서의 얼굴을 보는데 정말 어딘가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동서도 저를 보더니 잠시 흠칫하는가 싶더니 인사를 하더군요. 처음 뵙겠습니다. 김지아라고 합니다. 네, 반가워요. 저는 우선 우리 집에 온 손님들을 잘 대접해야겠다는 생각에 차려놓은 식사를 대접하고 후식 과일까지 푸짐하게 대접했습니다. 저번에는 미안했어요. 제가 갑자기 그냥 몸 상태가 안 좋아져서 저 때문에 이 사람도 얼른 들어와 버리고 많이 속상했죠. 아니에요. 저희 그날 데이트하고 놀았어요.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맛있는 저녁도 대접해 주셨잖아요. 오히려 저희가 죄송하죠. 쉬셔야 하는데 저희 때문에 바쁘게 음식 준비하셨을 텐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여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느껴지는 기시감에 기분이 묘해지더라고요. 동서와 도련님이 가고 뭔가 찝찝함을 느낀 저는 남편에게 동서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동서 말이야, 도련님이랑 동갑이야? 아니, 우리랑 동갑이래. 둘이 일하다가 만났다고 하던데. 일하다가? 같은 회사인가 봐? 같은 회사는 아니고 협력회사였는데 같이 프로젝트 하다가 눈 맞았다고 하더라고. 내가 듣기로는 재수 씨가 승진이한테 반해서 쫓아다녔고, 승진이도 자기 좋다는 사람 궁금해서 몇 번 만나다가 그렇게 연애 시작했다고 하더라고. 동서 학교는 어디 나왔는지 들었어? 학교? 대학교 말이야? 아, 여보 그렇게 안 봤는데 학벌 따지는 사람이었어? 장난치듯 놀리듯이 묻는 남편을 안 아프게 찰싹 때리고는 속에 있던 말을 털어놨습니다. 아니, 얼굴이 묘하게 익숙해서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네. 오다 가다 만난 거 아닐까? 내가 듣기론 재수 씨도 이 동네 살았다고 하던데 고등학교 때까지 이 동네 살다가 대학교는 타 지역으로 가고 대학교 졸업하고 다시 이쪽으로 돌아온 거라고 하더라고. 동네에서 오다 가다 만났으면 그럴 수도 있지. 저는 남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묘하게 느껴지는 불쾌함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저의 그런 마음을 알았는지 남편은 걱정 말라고 말하며 저를 꼭 안아주더군요. 걱정하지 마. 당신이 재수 씨가 내키지 않으면 우리 쪽에서 피하면 되는 거야. 똥이 무서워서 피해? 더러워서 피하지. 안 그래? 웃으면서 말하는 남편의 말에 그 품에 가만히 안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안정을 찾아가며 그날은 잠에 들었죠. 도련님과 동서를 만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급하게 결혼을 한다며 저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원래는 느긋하게 내년 가을쯤으로 생각하고 있던 두 사람이었는데 뱃속에 아기가 생겨 배가 부르기 전 후다닥 할 거라고 하더군요. 이미 양가 부모님께도 인사드렸고 두 사람의 결혼을 반대하는 사람도 없으니 결혼식은 빠르게 준비가 됐고 얼마 전 결혼식을 끝냈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도련님 부부는 저희 부부를 집들이에 초대했습니다. 신혼집을 구경하다가 우연히 책장에서 동서의 고등학교 졸업앨범을 봤습니다. 땡땡 여자 고등학교. 제가 자퇴한 고등학교였습니다. 그 졸업앨범을 보는데 심장이 바닥으로 처박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그 앞에 서서 가만히 있자 동서가 제게 다가와 묻더군요. 형님, 왜 그러세요? 그제야 이 뻔뻔한 얼굴이 기억나더군요. 저를 괴롭히던 양아치 무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약한 척 한다고 저를 괴롭혔던 그 아이였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없이 자기를 보는 걸 느꼈는지 동서가 주변을 살피다가 조용히 말을 꺼내더군요. 이제 기억나? 우리 같은 학교였잖아. 저는 동서의 말에 몸이 굳는 걸 느꼈습니다. 마치 괴롭힘을 당하던 고등학교 때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그날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남편은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저혈당이라도 온 거 아니냐며 자기 주머니에 있던 사탕을 급하게 제 입에 물려주고는 저를 데리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죠. 왜? 무슨 일인데? 재수 씨랑 무슨 일 있었어? 아니야. 저는 차마 동서가 저를 괴롭혔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차라리 결혼하기 전에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 동서 뱃속에 도련님의 아기까지 있었으니 저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죠. 하지만 아무리 고민을 해도 저만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저희 가족들이 평안해진다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무기력했던 고등학교 때로 돌아가는 느낌이 들어 저는 스트레스를 받았고 침대에서 그냥 잠만 잤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생활이 하루, 이틀, 3일 점점 늘어갈수록 제 몸은 눈에 띄게 좋지 않아졌습니다. 운동도 하지 않았으니 몸의 혈당은 널뛰기 하듯 이리 뛰었다 저리 뛰었다 난리도 아니었죠. 밥도 먹지 않았는데 속이 울렁거리고 토가 나올 것 같은 느낌에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향했다가 그대로 툭 쓰러져 버렸습니다. 다행히 주말이라 집에 있던 남편이 제가 쓰러지는 소리를 듣고 황급히 구급차를 불렀고 저는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혈당이 안정되면 퇴원할 생각이었는데
남편은 아무래도 불안해서 안 되겠다며 계속 입원을 권했어요. 양가 부모님께서도 제가 쓰러졌다는 말에 병원까지 찾아오셔서 남편에게 음식을 챙겨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고 제가 안정을 찾아갈 때쯤 동서가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넌 진짜 변한 게 하나도 없구나. 뻔뻔하게 부른 배를 붙잡고 온 동서는 깔깔거리면서 힘없이 앉아있는 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여전히 약한 척 꾀병 부리면서 주변 관심 받는 거 좋아하는 관종기. 아직도 버리지 못했나 봐? 뭐? 내가 지금 꾀병이라는 거야? 그럼 이게 꾀병 아니고 뭐야? 병원복 입고 누워있다고 다 아픈 거니?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말도 안 되는 너희 억지 때문에 내가 학교도 자퇴하고 도망치듯 한국 떠나고 아직도 과거에서 허우적거리는 게 다 누구 때문인데. 누구 때문이긴 누구 때문이야. 아직도 멍청하게 약한 척 꾀병 부리는 너 자신 때문이지. 어디서 내 핑계 대고 난리야. 야, 꾀병 그만 부리고 일어나. 나 따라서 태어나고 네가 그렇게 자랑하는 네 요리 솜씨로 시부 생일상이나 차려. 이러면서 저한테 달려들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아무런 반항도 못하고 머리채가 잡히는 순간 문 쪽에서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얀 거 당장 안 떨어져? 저도 동서도 갑작스러운 시아버지의 소리에 깜짝 놀라 얼음처럼 굳어있는데 시아버지가 성큼성큼 저희 쪽으로 다가오셔서는 아직도 붙잡혀 있던 제 머리카락을 동서의 손가락에서 조심스럽게 빼내시곤 동서의 뺨을 철썩 때리시더군요. 다 들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너는 그깟 생일상 차리기 싫어서 아파서 입원한 사람을 괴롭혀? 아니 아버님 그게 아니라요. 됐다. 그만하고 썩 꺼져. 내가 다 들은 이상 더 이상 우리 귀한 지연이한테 너 같은 학폭 가해자 붙어있는 거 참을 수 없다. 아버님 지금 저 때리신 거예요? 아버님 손주 가지고 있는 저를요? 저 이거 신고할 거예요. 신고해라. 나는 손주보다 인간의 됨됨이가 중요한 사람이다. 지연이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까지 참으면서 너를 비밀로 했을지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안 좋은데 너는 아픈 사람 머리카락 쥐어뜯으면서 꾀병 부리지 말라는 말이나 하고 나는 너같이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며느리, 그 며느리 배에서 태어난 손주 다 필요 없다. 시아버지는 그 말을 끝으로 동서를 병실에서 몰아내셨고 저에게 다가와 동서가 쥐어뜯어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정리해 주시며 제게 말했습니다. 말을 해야지.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으니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 목소리가 어찌나 다정하시던지 저는 엉엉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시아버지를 통해 사건의 모든 전말을 알게 된 남편도 회사를 조퇴하고 병원으로 뛰어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시아버지에게 말을 전해들은 시어머니와 도련님께서도 병실을 찾아왔고 도련님은 동서가 학폭을 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결혼하지 않았을 거라고 사기 결혼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화를 냈습니다. 그때 동서가 도련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나 아버님 신고할 거야. 어떻게 자기 손주 가지고 있는 나를 때릴 수가 있어? 얼마나 큰 목소리로 말하는지 핸드폰 너머의 소리가 쩌렁쩌렁 울리더군요. 그 말을 들은 저는 어이가 없어 저 역시 동서를 고소하겠다고 소리쳤습니다. 아버님 고소하기만 해봐. 나도 똑같이 할 거야. 너가 먼저 가만히 있는 내 머리에 쥐어뜯었잖아. 제 목소리를 들었는지 전화는 곧바로 끊겼고 그 다음날 시댁으로 동서의 부모님이 쳐들어와서 여기가 임신한 며느리 뺨 때리는 시부모가 사는 집이냐고 동네 시끄럽게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동서 하나 때문에 평화로웠던 저와 시댁이 초토화가 된 거였죠. 저희 시부모님은 침착하게 경찰에 신고를 했고 동서의 부모님은 경찰과 함께 가면서 동네 떠나가라 시끄럽게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한바탕 난리가 난 동네에 시부모님께서는 집에 있었던 사정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며 동네 시끄럽게 해서 죄송하다며 떡을 돌리셨습니다. 동서가 정말로 시아버지를 폭행으로 신고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저와 남편은 그날 병실 CCTV를 확보했습니다. 도련님은 정말 동서에게 이혼하자며 소장을 보냈지만 뱃속의 아기 양육권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더군요. 도련님께서는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져오고 싶다고 하셨지만 일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퇴원을 하고 저희 집이 아닌 친정으로 요양을 왔습니다. 이것도 시부모님께서 먼저 권하신 거였어요. 동서가 저와 남편의 집에 찾아올 수도 있고 시댁에는 이미 한번 동서 부모님께서 찾아오셨으니 안전한 친정으로 가서 안정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하셔서요. 남편도 당분간은 그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는 지금 친정에서 양가 부모님과 남편의 사랑을 받으며 요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을 상담센터 선생님께 말씀드렸더니 마음에 있는 것들을 말로써 털어내는 연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말이 어려우면 글이라도 써서 털어내는 게 어떠냐는 물음에 조심스럽게 사연을 적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사연은요, 정말 극적인 일을 겪으신 분께서 보내준 이야기입니다. 중년의 여성 사연자분께서 담담한 심정으로 적어 내려가셨다는 이번 사연, 여러분께선 어떻게 들어주실지 궁금하네요. 사연에 빠지다 지금 바로 출발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장문을 해본 경험이 정말 드물어서 과연 어떻게 적어야 맞는 방식일지 감도 안 잡히는데요. 그저 있었던 일들을 적으면 된다는 안일한 태도로 그냥 한번 적어볼게요. 유튜브 많이들 보시죠? 저도 굉장히 자주 보는 편입니다. 특히나 사연에 빠지다 같은 재미있는 채널을 알게 된 이후로는 사연을 접하는 것에 푹 빠져 있네요. 한번 몰입해서 영상을 보기 시작하면 몇 시간이 훌쩍 가버리지 않으시나요? 저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행위를 시간 도둑이라고 부르곤 한답니다. 어리고 젊은 친구들은 유튜브도 당연히 많이들 이용하지만 각자 연령대나 취향, 취미 생활에 맞춰서 커뮤니티 사이트에 모여서 놀고 시간을 보낸다고 하죠. 네이버 사이트에서 이제 실시간 검색어 기능이 메인 페이지에서 사라진 이후로 커뮤니티 사이트의 이용도와 중요도가 더 높아졌다고 해요. 이제 어리고 젊은 사람들이 그런 곳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정치나 연예계 이슈들을 빠르게 논하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파급력도 대단한데 얼마 전에 그런 커뮤니티에서 어떤 짧은 글 하나가 인기를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글 하나를 두고 댓글이 수백 개가 달렸고요. 그 짧은 글의 내용인즉슨 이러하였습니다. 나는 한의원을 잘 안 가서 몰랐는데 20대들도 의외로 한의원 좋아하는 사람 많더라. 가는 이유 중에서 한의사들은 내가 아프다고 해도 무시하지 않고 친절하게 들어줘서 좋다고 이유를 든 사람들이 그렇게나 많았다. 젊은 20대가 이럴 정도면 더 나이 들고 자기 증상 빠르고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노인들은 오죽하겠나? 한의원에 왜 그렇게 노인들이 많은지 그 말 한마디로 이해했다. 이런 내용들이었는데요. 댓글들은 맞다, 공감한다, 괜히 한의원이 안 망하는 게 아니다 라고 동조하는 의견들 뿐이었어요. 아, 이걸 보고 나서 얼마나 웃음이 나고 자꾸 머릿속에 생각이 나던지요. 제법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다름 아닌 그 글 속에서 주체로 언급된 한의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었으니 말입니다. 미래의 한의사가 될 것도 모르고 그저 시골 똥강아지로 살았던 유년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고향이 경상도인데요. 고령이라는 아주 깡촌 시골 동네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집 형편이 결코 넉넉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가난했었기에 정체불명의 잡곡들을 모아다가 항상 밥을 지어 먹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래도 그것도 식량이랍시고 또 귀한 식구들 먹일 거라고 어머니는 늘 정성을 다해서 끼니를 준비하셨던 분이었어요. 내 새끼들, 얼렁 이리 와 엉덩이 붙이고 밥 먹어라. 기껏 차린 밥 식는다? 어머니께서 그렇게 외치시면 밥상 앞으로 쪼르르 달려갔던 어린 삼남매. 저는 위로 오빠가 아래로는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저는 중간에 낀 둘째로서 유일한 딸내미였죠. 제가 혼자 딸이었다는 대목을 소개해드리다 보니까 갑자기 떠오른 건데요. 노인분들께서 한의원에 와서 한의사한테 이런저런 얘기하고 가끔은 동네 사랑방 분위기들도 내시거든요. 저는 그 언제인가 할머니 환자분께 이런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었네요. 온몸이 안 쑤신 데가 없고 잠을 자려고 누워도 몸이 아프고 일어나려고 앉아도 몸이 아파요. 아휴, 아무래도 내가 벌을 받은 것 같아. 내가 우리 큰딸을 그렇게 못살게 굴었었거든. 큰딸을 혼내서 내 아들들한테 더 잘해주려고. 큰딸한테 항상 그랬어요. 네 오빠를 하늘같이 알고 모시고 네 남동생을 상전으로 여기며 함부로 굴지 말라고. 내가 그 소리를 수십 년간 떠들었더랍니다. 이 지경으로 나이 들고 나니까 후회가 돼요. 그래도 나한테 효도하는 건 큰딸밖에 없어요. 후회가 들고 났더니 몸이 왜 이렇게 아픈지 벌을 받는 게 틀림없소. 적당히 보약이나 지어줘요. 여기가 침 잘 논다고 해서 찾아오긴 했지만 기대하지 않어. 보약 무난한 걸로다가 양껏 지어놔 주쇼. 눈빛에 후환이 가득하셨던 분이라고 유독 기억에 남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친하게 지냈던 친구도 집이 그랬었죠. 걔도 저처럼 남동생이 있었던 애였는데 저랑 놀고 있을 때 그 집 어머니께서 무서운 얼굴로 오셔서는 걔 엉덩이를 뻥 걷어차셨던 모습을 봤었어요. 남동생 간식 안 챙겨주고 왜 여기서 놀고 있냐면서 말이죠. 그러고 보면 저는 참 운이 좋았던 경우였을까요? 딸이라고 차별당한 적이 없었어요. 부모님도 오빠도 남동생도 제가 딸이고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특히 오빠는 어렸던 그 나이에도 굉장히 듬직한 면모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자기 동생들한테 되게 재미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익살스러웠고요. 동생들을 잘 놀아줬어요. 개구리도 잘 잡았고 물고기를 잡기도 했었어요. 풀떼기를 엮어다가 목걸이도 뚝딱 만들어줬던 만능손이었고요. 저랑 남동생은 그거 목에 걸고 뭐라도 된 것 마냥 동네를 쏘아다니며 놀았습니다. 오빠는 아주 활동적이고 호기심이 많은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 어린 나이에 이것저것 다 해보고 뭐든 기웃거렸으니 말이죠. 그러다가 겨울에 크게 다친 적이 있었습니다. 고구마랑 이것저것 구워 먹으려고 불을 피웠는데 근처에서 까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아는 것은 그 사건 때문에 오빠가 등허리에 큰 화상을 입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빠는 원래도 등 위쪽에 커다란 점이 있었는데 그 아래로 화상 자국까지 입게 되어서 부모님이 등짝 한번 사나워졌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건 제 기억에 또렷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겨울을 지나 봄이 오고 또 여름이 왔을 때였어요. 그때는 오빠가 7살, 제가 6살, 남동생이 4살 때였죠. 서울 사시는 큰이모께서 아파트로 이사를 하시게 돼서 집들이를 겸하여 서울로 저희 4식구가 놀러 갔었습니다. 새 집도 가보고 재미있게 시간을 보냈더랬어요. 그러다가 일정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길, 오빠가 사라졌습니다. 그곳은 인산 이내의 서울역이었습니다. 저는 정확히 상황을 몰랐고 기억도 하지 못했는데 당시에는 어른들끼리 아유, 똑똑해서 먼저 기차 탄 거 아닐까? 설마 애가 없어졌으리라고? 그런 의견을 주고받으시면서 심각한 일 아닐 거라고 그러셨었대요. 하지만 오빠를 앞만 찾아봐도 없는 겁니다. 서서히 분위기가 안 좋아졌고 혼비백산이 되었죠. 그 난리통에서 저는 어찌할 바를 몰랐고 남동생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날 집에 못 내려갔었고요. 이틀이 지나서야 어머니랑 저랑 남동생이랑 셋이 집으로 갔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서울에 남아서 오빠를 계속 찾으셨고요. 하지만 오빠는 끝끝내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의 온전했던 일상이 무너져 내렸고 장남 잃어버린 집이라고 동네에서도 화제였어요.
부모님께선 그 일로 부부싸움을 자주 하셨고, 저랑 남동생은 자꾸만 눈치를 보고 주눅이 잘 드는 아이가 되어갔습니다. 오빠가 서울에서 실종됐던 것을 저랑 남동생은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고, 영문을 모르면서도 그저 무서워했고 슬퍼했어요. 서울의 큰 이모네는 물론이고 다른 친척분들도 사방으로 오빠를 수소문하셨습니다. 내가 오라고 하지만 않았어도 이런 비극은 없었을 텐데. 큰 이모께서는 크게 자책을 하시며 우셨습니다. 몇 년을 저희 집이랑 왕래를 안 하셨고요. 오빠가 없어진 지 거의 10년이 지났을 때가 되어서야 다시 연락하고 지냈습니다. 저희 가족을 위로하는 말들은 각양각색이었어요. 애가 똘똘하고 인물도 잘나서 분명 누가 탐나서 데려갔을 거야. 그 뭐야. 어디 누구네 딸도 잃어버렸다가 1년 만에 찾았는데 데려간 집에서 우리는 자식을 가질 수 없는 몸인데 애가 너무 예쁘게 생겨서 순간 나쁜 판단을 내리고 말았다. 이러면서 자책을 했대. 자기 자식이 죽은 상처 때문에 못 잊고 살다가 닮은 애 보면 납치범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더라. 자기 자식처럼 키우려고 말이지. 별별 소리를 다 들었었네요. 오빠의 생일, 그리고 오빠가 실종됐던 그날이면 저희 집은 초상집이 되었어요. 어머니께선 못난 어미를 만나 자식이 그 고생을 하는 거라며 가슴을 치셨습니다. 아버지께선 목숨이 다 하시는 그날까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셨고요. 시간이 흐를수록 돌아만 와라 해서 살아만 있어라로 저희 가족들의 심정은 바뀌어 갔습니다. 나랑 남동생도 머리가 클수록 그때의 상황, 일들을 제대로 인지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저희가 부모님을 위로해드리게 되었어요. 분명 잘 살고 있을 거예요. 우리 오빠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영특하고 착하고 순했으니까. 누나 말이 맞아. 형이 잘났으니까 어떤 부잣집에서 도련님 삼으려고 데려간 것 같아. 너무나도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다시 우리를 찾아올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라고. 저희 둘은 그렇게 부모님을 위로해드렸어요. 하지만 부모는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그 어떤 위로도 부모님의 아픔을 녹일 순 없었습니다. 제가 22이었고 남동생이 21때였죠.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친가 쪽에는 원래 간이 좀 안 좋은 그런 내력이 있었거든요. 아버지께서도 간 질환으로 돌아가셨어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 서러웠던 건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장남 잃어버리고 술독에 빠져서 살았다잖아. 그래서 간이 망가져버린 것이구만 하는 수근거림이 들려왔을 때였습니다. 이를 악물었네요. 저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이후로 남겨진 어머니를 잘 챙겨드려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남동생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장남 역할을 제대로 해보겠어. 앞으로 정신 차려서 반드시 그 누구보다 성공해 보일 거야. 각자가 절치부심하게 되었고 그런 저희를 보면서 어머니께서도 마음을 굳게 잡수셨습니다. 쉽게 나약해지지 않겠노라고 저희 앞에서 약속도 하셨어요. 남은 세 식구가 정말 열심히 살아보자고 그랬습니다. 저는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가 있었는데 허무하게 헤어졌어요. 아마도 인연이 아니었기에 그랬었나 봐요. 제 나이 24이었고 결혼이 완전하게 목전이었지만 헤어지게 되었죠. 큰 좌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인연은 따로 있었더라고요. 제가 28이 되었던 해의 따스한 봄날, 지금의 남편과 저는 결혼을 하였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2살 위, 당시에 30 나이였네요. 희한하게도 남편 역시 결혼을 약속한 여자가 원래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전에 만났던 옛 남자를 잊지 못하고 바람을 폈었던 것이죠. 그 옛 남자는 이미 결혼한 후였다는데 그걸 알게 된 남편이 배신감에 헤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 인간불신에 걸려서 방황까지 했다네요. 주변에서 선이라도 보라고 하도 그래서 마지못해 선을 봤었지만 내키지 않았대요.
그러다 혼자 사색에 잠겨있던 커피숍에서 저를 만났던 겁니다. 아니, 만난 게 아니라 정확히는 본 것이었죠. 수첩에다가 공부할 거리를 끄적이며 커피를 마시고 있던 저를 발견했는데 자꾸만 눈길이 가더래요. 수수하고 반듯해 보이는데 가끔씩 찡그리는 미간 속에 신중한 열정이 엿보였다나 뭐라나? 남편은 그날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말이라도 걸어볼 걸 그랬나? 나답지 않게 시선을 빼앗긴 상대였는데. 후회가 돼서 다음에 다시 그곳을 갔지만 저를 만나지 못했죠. 그 다음에 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쉬운 마음으로 짧게 스쳐간 사람이었구나 하면서 커피숍을 나서는데 그 순간 저를 마주친 거예요. 남편은 망설임 없이 입을 열었죠. 너무 갑작스러운 거 알지만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때 저는 아무 생각도 없이 커피숍으로 향했을 뿐이었어요. 출입구에서 마주친 남자가 대뜸 그래서 얼마나 놀랐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를 보면서 반색을 하며 그러는 남자에게 호기심이 갔어요. 마주 앉아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저는 살면서 그런 식의 관심을 받아본 게 처음이라 신기하기도 했고 부끄럽기도 했는데요. 싫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만남이 시작되었고 서로가 너무 좋아져서 결혼까지 했어요. 가감없이 표현해서 남편 쪽이 훨씬 잘 살았습니다. 그런 우연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맺어질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차이가 났기에 저 같은 사람에게 선자리가 오지 않았을 테니까요. 시댁에서 저 정도의 조건을 마음에 들어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하게 떨떠름해 하였죠. 그러나 배신감 때문에 더 이상 여자를 못 만날 수도 있다면서 우울해하던 남편이었는데 저와 연애를 하면서 다시 밝아지고 결혼하고 싶다면서 말까지 하니까 시댁에서도 저라는 존재를 인정 안 해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쯤 되면 운명인 것 같다면서 말이에요. 결혼 이후 초반에는 저를 시댁 사람들이 얕잡아 보는 것도 있었고요. 은근한 시집살이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잘 섞여 들어가게 되었어요. 또 무엇보다 제가 한의사가 되는데 시댁의 지원과 응원이 없었다면 힘들었을 거예요. 그랬다면 저는 지금과는 다른 인생을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시댁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네요. 저는 본격적인 한의사 생활을 경기도 수원의 어느 대형 한의원에서 다졌어요. 그곳에서 근무를 하는 동안 경험을 쌓았고 한의사로서의 제 정체성을 만들어갈 수 있었죠. 한의사로 일을 하면서 저희 첫째 딸, 둘째 아들도 낳아서 두 아이의 엄마가 되기도 하였고요. 아이들이 커가는 것을 저희 어머니께서 보시면서 얼마나 예뻐하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그만큼이나 마음 아파하시기도 하셨고요. 아이, 세상에나, 쟤 지금 웃는 것 봐라. 방싯방싯 잘도 웃네. 웃을 때면 어쩜 저렇게 자기 외삼촌을 빼닮았을까? 응? 웃을 때 눈이 샥 휘어지면서 입이 가운데로 좀 모아지는 거. 그게 지 외삼촌이 그랬었는데 그걸 어찌 알고선 저렇게 닮았다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미소 짓는 어머니의 얼굴에는 슬픔이 어려 있었죠. 세월이 지나도 어머니의 가슴 속에는 오빠가 있었고 그 기억 속에는 마치 어제 일처럼 오빠의 실종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의 환갑잔치도 신경 써서 정말로 잘해드렸어요. 남부럽지 않단 소리가 절로 나올 만큼 해드렸고 그때 해외여행도 다 함께 가족여행으로 다녀왔습니다. 물론 어머니의 환갑 이전에도 해외여행을 같이 간 적은 있었지만요. 모처럼 동남아 말고 더 멀리 모시고 갔었는데 엄청 좋아하시면서도 오빠 얘기를 거론하셨더랍니다. 세상이 참 좋아졌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어느 곳을 가도 다 발전이 되었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이토록 화려하고 끝도 없이 넓은 것을 그 애도 보고 살았을까? 분명 그랬을 테지. 지금 이 순간도 잘 살고 있을 거야. 분명 그래야만 할 텐데. 좋은 곳에 가면 어머니께서는 늘 오빠 생각부터 나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한의사로서의 경력을 꽤 쌓은 뒤로 개원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차리고 싶다는 꿈은 늘 있어 왔거든요. 드디어 개원 준비에 돌입하게 되었을 때 어머니께서 쓰러지셨어요. 응급처치는 빠른 편이었으나 예후가 좋지 못했습니다. 끝내 회복을 하지 못하셔서 모든 가족들은 자연스레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되었죠. 어머니께서는 저랑 단둘이 있을 때 저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선하게 살고 남을 위해서 살아라. 지금은 오직 그 말뿐이다. 제가 울음을 참으면서 그냥 고개만 끄덕거렸어요. 잠시 숨을 고르셨던 어머니께서는 고심이 역력하신 표정으로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그리고 네 오빠를 생각해다오. 잊지 말고 늘 있는 일 없도록 언젠가는 네 오빠를 다시 만나서 남매가 셋이 잘 지냈으면 하는구나. 아휴, 네 오빠를 꼭 찾아야 할 텐데. 아, 내 아들아. 부디 내가 올라가는 하늘나라에 네가 없어야 한다. 제발 그래야만 한다. 그런 어머니 앞에서 저는 연신 눈물을 삼켰고 반드시 그러겠노라는 말씀 또한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정말 다행이었던 것이 제가 개원하는 곳을 눈으로 직접 보시고 나서 돌아가셨어요. 손주들의 손도 다 잡아보셨고요. 개원 이후 저는 바쁘게 지내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어머니의 유지를 받들어야만 한다는 생각을 늘 품고 있었습니다. 개원 초기에 복통을 겪었던 한의원 운영이 안정의 궤도로 접어들자 저는 한의원 이미지에도 도움이 될 겸 해서 봉사를 다녀보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부끄러운 사실입니다만 저는 그 이전까지는 봉사활동을 해본 역사가 없었어요. 전혀 해본 전적이 없으니 봉사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도 몰랐는데 지인을 통해서 봉사일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경로당의 어르신들 각종 푸념을 들어드리러 가거든. 거기부터 같이 가보는 게 어때? 지인의 제안에 흔쾌히 응했습니다. 내심 괜히 한다 그랬나 싶어서 처음에는 부담감을 안고 따라갔었는데요. 이것저것 상담을 해드리는 것만으로도 어르신들께서 너무 좋아하시는 겁니다. 의사 양반들이 이런 곳까지 찾아와서 이야기를 같이 나눠준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라면서 한박 웃음들을 지으셨어요. 그 모습이 제 눈에는 맑고 순수해 보였어요. 그때 저는 보람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의원에 찾아온 환자를 마주하고 그 건강이 회복되는 것을 지켜본 과정과는 또 다른 어떤 것이었습니다. 보람으로 인해 저는 행복해지기도 했고요. 꾸준히 그 어떤 형태의 봉사라도 다녀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네요. 그때로부터 몇 달 뒤에는 저는 어쩌다 보니까 침 놓는 봉사까지 겸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KBS의 어떤 다큐멘터리에서 본 적이 있었던 서울의 오래된 쪽방촌으로 봉사를 갔었어요. 저랑 지인만 찾아간 규모는 아니었고요. 사실 대대적으로 봉사단을 꾸려서 간 것이었고 그래서 마치 봉사활동이라기보단 그냥 행사에 가까웠습니다. 전문 사진기사도 저희를 따라와서 사진을 여러 장 찍었고요. 주된 상담은 다른 분들이 하셨고 저는 결리는 곳이라든지 하는 데가 특별히 있다고 하시는 몇 분에 한해서 침을 놔주는 역할을 그냥 맡았습니다. 제 앞에 어떤 운명이 따리를 틀고 있는지도 모르고 태어나기 짝이 없었네요. TV에서 보던 것보다 쪽방촌들이 집마다 모양이 정말 가지각색이고 초라하단 생각이나 하고 있었더랍니다. 그러다가 어떤 분의 순서가 되어서 제가 침을 놔주게 되었어요. 할아버지라고 부르기엔 죄송하지만 그렇게 보이시는 분이셨습니다. 상담을 위시한 짧은 대화를 나눈 끝에 그분에게는 등에다가 침을 놔주기로 하였습니다. 쪽방촌에는 엄청난 사연을 가지신 역사의 산 증인 같으신 분들께서 정말 여러 계셨으나 그분 역시도 만만치 않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본인을 암 환자라고 소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암 선고를 막 받으셨던 상태였는데요. 돈도 없고 가족도 없고 그 아무도 나를 돌봐줄 리가 없어서 그냥 여기에 있습니다.
그저 여기서 시간이나 보내면서 죽을 날만 고상하게 기다리는 중이죠. 액면가로 판단하자면 저보다 10살은 많아 보이셨는데요. 그런데 그분이 엎드리시기 전에 제가 가볍게 분위기나 풀어보려고 나이 질문을 드렸다가 저보다 고작 1살이 많으시다는 것을 알고는 그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나 지레짐작으로 그분의 유추되는 나이를 말씀드렸더라면 큰 실례일 뻔했었죠. 그분께서는 노가다를 뛰시면서 생활을 이어오셨다고 본인의 과거를 전해주셨습니다. 한번 노가다 현장에서 크게 다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쉬게 되어서 돈을 못 벌게 되었고 결국 이쪽 방촌으로 흘러들어오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그 다친 것 때문에 병원도 다닐 수밖에 없었고 그 바람에 내가 암이 걸렸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 이거 참 잘 된 거라고 해야 하는지 안 된 거라고 해야 하는지. 그분께서 씁쓸하게 말하시는 동안 저는 제법 상투적으로 그러시구나.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다였네요. 반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서 그랬고요. 반은 그분의 맨 등짝을 보고 나니까 기시감이 들어서 당황스러운 마음에 그랬습니다. 침을 놓으면서 저도 모르게 고개를 갸웃갸웃 거렸네요. 어라? 여기 이건 점 아닌가? 그리고 이거는 혹시 화상을 입었던 자국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이어가다 보니까 제가 아는 어떤 사람도 딱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게 떠올랐죠. 화들짝 놀라서 그분의 성함을 확인해봤지만 전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하긴 이렇게 오빠를 찾는 건 말도 안 된다면서 저 혼자 피식 웃었네요. 그런데 왠지 개운하지 않은 기분이 들어서 그분께 슬쩍 여쭤봤어요. 저기 그런데요. 어르신께서는 혹시 고향이 어디세요? 고향? 그 지방인데 아마도 고령일 겁니다. 고령. 그때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이렇게 내려앉았고요. 그러자마자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침을 다 놓고 나서 쿵, 쿵, 쿵 울리는 심장을 안고선 그분과 마주본 자세로 앉았습니다. 고령일 거라고 하시는 건 정확하지가 않아서 그러시는 건가요? 예. 그게 기억은 나는데 확실하지가 않고 막 머릿속에서 뜨문뜨문 모양새가 헷갈려요. 그러신 거였어요? 그렇다면 너무 어렸을 때 고향을 떠나오셔서 그러신가 보네요. 그건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옛날에 사고를 좀 당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주 옛날 기억들은 흐릿한 겁니다. 옛날 고향에서의 기억들은 정확한 기억이라고는 없고 그저 그리운 느낌으로 남아있죠. 애틋한 감정이라는 게 앞서 있네요. 그분의 느릿느릿한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손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시선을 어디다가 둬야 할지도 몰라서 막 방황을 하고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 그거 왜 그러십니까? 갑자기 어딘가 불편하신데라도? 아니요, 아니에요. 그것보다 실례지만요. 어르신의 양친께서는 살아계시나요? 혹시 형제는 있으신가요? 아휴, 그런 거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분의 한숨 섞인 대답에 저는 실망인지 뭔지 모를 기분으로 멍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그분이 잠시 뜸을 들이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의사 선생님, 저는 말입니다. 아주 어렸을 적에 가족을 잃어버렸고 그대로 딴 집에 갔다가 거기서 사고를 당하고 말았어요. 좀 다쳤었는데 그런 저를 그 집에서는 고아원에 갖다 버렸습니다. 저는 그 집 사람들이 고아원에다가 적어준 인적 사항대로 그저 살아왔죠. 저는 요동치는 심장을 안고 두 주먹을 불끈 쥔 채로 그분께 제가 품고만 의심, 그 생각을 전달드렸습니다. 어르신, 부탁드리는 것은 우선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상하게 듣지 말아주세요. 예? 뭘 이상하게 듣지 말라는 겁니까? 저는 아주 어렸을 적에
제 친오빠를 잃어버렸습니다. 제 고향은 경북 고령이에요. 내내 기운 없이 계셨던 그분께서 그 순간 처음으로 놀란 표정을 지어 보이셨어요. 고령, 시골 마을, 시골집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저는 친척집에 가기 위해서 여기 서울에 올라왔었다가 친오빠를 잃어버렸습니다. 실종 위치는 서울역이었어요. 그 후로 온 가족이 다 찾아다녔지만 두 번 다시는 친오빠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도요. 저런 아주 안 된 일을 겪으셨군요. 제 친오빠의 등에는 태어났을 때부터 있었던 커다란 점, 그리고 겨울에 입었던 화상 자국이 허리에 있었습니다. 그분께서 깜짝 놀란 눈을 크게 뜨시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분의 안색이 눈에 띄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어요. 어르신, 정말 혹시 옛날에 여동생이 있지는 않으셨나요? 아유, 그게 사실은 저에게 여동생이 있었던 것 같다고 제가 살면서 생각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밑으로 분명 하나가 아니라 둘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동생이 둘이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유, 예. 실망을 안겨드렸다면 괜히 죄송하군요. 왜냐하면 저의 그 흐릿한 기억 속에서 어린 나의 뒤를 졸졸 따라오는 아이가 두 명이었거든요. 기억을 떠올려 볼 때마다 항상 말입니다. 어김없이 두 명이었어요. 그러니 동네 아이가 아니라 친동생들이었겠죠. 하나는 여자애, 하나는 남자애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머리가 띵 하면서 어지러워졌고 눈에서는 불가항력적으로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런 저를 보면서 당황하신 그분께 저는 다짜고짜 이렇게 외치고 말았습니다. 어르신이 아무래도 제 잃어버린 오빠 같아요. 오빠, 나 진짜 미치겠네. 오빠, 뭔가 더 기억나는 거 없어? 어? 오빠가 내 오빠인 것 같다고. 나 모르겠어? 떠올려봐. 예? 아니, 그게 무슨, 선생님이 어떻게 제 동생이란 말입니까? 여기 명찰 보면 선생님은 이 씨인데. 오빠가 왜 최 씨야? 오빠는 최 씨 아니야. 이 씨라고. 오빠 이름 이태균. 한의사로 탄탄대로를 걸어오며 엘리트적인 면모를 뽐냈던 저는 그 순간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친오빠를 잃어버렸던 그때의 어린아이처럼 이성적이지 못했습니다. 이관석, 박분이의 아들, 우리 집 장남 이태균. 뭐? 이관석? 박분이? 제가 내뱉은 부모님의 성함을 중얼거리시는 동안 그분의 눈에는 어느새 그렁그렁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지난 세월의 고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 얼굴, 검은 그 얼굴을 보면서 저는 원통함에 가슴을 쳤습니다. 저의 기억 속에 저장된 모습과는 조금도 어우러지지 않았지만 모든 정황과 그리고 본능이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의 오빠라고 말입니다. 일본에 있던 남동생이 총알같이 날아왔어요. 얼마나 급했는지 자기 식구들 아무도 안 데리고 혼자서 가장 빠른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누나 몰래 우리 둘이서만 설이 나갔던 거 기억해? 나는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 내가 띨박이어서 기억력도 안 좋았고 어릴 때 맹하고 정말 바보였는데 그게 안 잊혀진다. 안 잊혀져. 형이 담벼락에 올라가서 감나무 타다가 감도 따줬었잖아. 나만 먹으라고. 그거 깨끗이 문질러 닦아다가 나한테 줬었잖아. 그게 기억 안 나? 남동생이 여러 가지를 말하는 내내 가만히 멈춰 있었던 고요히 가라앉았던 눈동자가 저희를 똑바로 바라보았고 이내 이런 말을 저와 남동생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초록색 대문, 감나무, 그 집 뒤편으로는 물이 졸졸 흐르던 개울가. 겨울이면 다 얼어붙었었지. 그 넓은 곳이 전부 우리네 놀이터. 무서워서 피해 다녔던 까만색 들개 한 마리, 지피며 풀을 엮어다가 만들었던 목걸이. 오빠 맞아. 오빠가 목걸이를 만들어주면 나랑 얘가 그거 목에 걸고선 박수치면서 노래 불렀었잖아.
제가 놀라서 외쳤을 때 이미 남동생은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단 눈빛으로 저희 둘을 번갈아서 보던 오빠. 저희가 그토록 재회를 기도했던 친오빠는 이내 울음을 터뜨리며 양팔을 벌리곤 저희를 동시에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난단 것이야? 너희들 잘 살았니? 살면서 아픈 데는 없었니? 흐느끼며 오빠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에 그 오랜 세월이 흘렀어도 그 어렸던 소녀는 타고나길 곱고 순수했던 심성 그대로 자라나 늙어버렸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누가 누굴 걱정한단 말입니까? 오빠의 꼴이 그 모양이었는데요. 저와 남동생은 지난 세월을 통탄하며 계속해서 오빠의 얼굴을 확인해댔습니다. 사람의 기억이란 가지 하나가 흔들리면 나머지가 닳아서 흔들리는 나무와도 같다고 합니다. 오랜 세월 봉인되어 있던 기억이 흘러나오기 시작했고 오빠는 머리를 감싸준 채로 오열하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 불효자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이미 두 분께서는 모두 돌아가셨다는 사실에 오빠는 기가 막혀 하였고 가슴 깊이 슬퍼하였습니다. 고향 땅에 묻히신 두 분을 저희 남매 셋이서 뵙고 왔어요. 이런 천벌받을 어떻게 남의 집 멀쩡한 자식을 데려갈 생각을 했지? 게다가 사고가 나니까 고아원에 가져다 버려. 돌아가신 후에야 잃어버렸던 장남을 만나신 부모님. 그 광경을 보며 남동생은 크게 분개하였습니다. 오빠는 아주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서울역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어린아이를 봤었대요. 실종되었던 그날의 말입니다. 아주 어린아이가 혼자서 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선 오빠는 그 어린아이에게 달려갔었대요. 워낙 동생들에게 다정했던 사람이었으니 어린아이를 무시할 수 없었나 봅니다. 그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그 부모를 찾아서 헤맸다고 합니다. 서울역 밖까지 나가버렸는데 어쨌든 그 어린아이는 오빠가 애써준 덕분에 자기 부모를 찾았다고 해요. 하지만 저희 오빠는 그 순간부터 막막해졌던 것이죠. 시골 소녀는 그제야 서울역의 모든 광경이 무섭고 거대하게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랑 같이 가자면서 가족을 찾는 것을 도와주겠다는 중년 부부가 다가왔었다고 해요. 오빠에게 얼른 손을 내밀면서 얼른 같이 가자고 채근을 했다고 합니다. 막막했던 오빠는 그 손길을 잡아버렸고 믿음으로 따라갔어요. 하지만 그 이후는 비극의 연속이었죠. 계속해서 꼬이기만 했던 게 오빠의 인생이었습니다. 심지어 선의를 베풀었다가 사기행각으로 돌려받은 적도 있었고 돈을 떼먹힌 적도 수차례였대요. 이제라도 오빠를 찾았으니 지나간 날들을 아쉬워하며 아까워하고 화내지 않을래. 저는 오빠를 다시 만난 이후로 조금도 아까운 시간을 보내지 않고자 했습니다. 곧바로 오빠를 병원에 입원시켰어요. 이때 제가 아는 모든 인맥을 총동원하느라 진이 빠졌었네요. 오빠는 간암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얼굴빛이 유독 안 좋았던 것이었어요. 바로 저희 친가 쪽의 내력이었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다는 병원 측의 소견을 듣고 저희는 끝에 끝까지 가보기로 하였어요. 저희에게 포기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동생이 오빠에게 간 이식을 해주기로 결정을 마쳤습니다. 이 기적을, 애써 힘들게 찾아온 기적을 내가 놓치면 안 되는데, 내가 워낙 못난 사람이라 망쳐버리면 어떡하나 그 생각으로 정말 미칠 것만 같다. 수술하기 전에 오빠는 그렇게나 울었습니다. 막상 남동생은 아주 씩씩했고 의연했어요. 저는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평소에는 나약했던 신앙심이 그때만큼은 엄청나게 살아났죠. 제발 우리 남매가 다시 셋이 되어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고비를 넘기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들을 향해서도 하늘에서 우리들을 지켜보고 도와달라고 간절한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렇게 다시 모일 것을 알고 그거 다 내다보시고 나한테 그런 유언을 남기셨던 거였죠?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오빠가 어머니 곁으로 지금 가지 않도록.
간절하고도 간절한 기도가 수술 당일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멈추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눈물로 호소했던 그 이후로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희 삼남매는 모두 잘 살고 있습니다. 극적인 사연을 지닌 저희 오빠는 집안에서 인기인이었고요. 최고 슈퍼스타예요. 남동생은 영웅으로 추대되고 있답니다. 저희 딸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식 날에도 저희 오빠가 얼마나 멋지고 번듯한 신사였는지 몰라요. 쪽방촌에서 봤었을 때는 진짜 엄청 늙어 보이고 솔직히 꼴이 말도 못했었는데 건강 회복하고 나서 사는 환경이 달라지다 보니까 이제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어요. 놀라운 건 오빠의 얼굴에서 저희 돌아가신 어머니의 모습이 얼핏 보인다는 거예요. 이래서 시도두금 못한다고 하나 봅니다. 오빠는 반쯤은 취미 생활로다가 커피 내리는 바리스타 수업을 들었었는데요. 2급을 따더니 그 후로 1급을 땄고요. 진지하게 커피에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카페 창업을 준비하다가 코로나 터져서 천운으로 딱 미룰 수 있었어요. 바로 얼마 전에 작은 카페를 오픈하였습니다. 형은 돈 안 벌어도 되니까 장사 그냥 쉬엄쉬엄 해버려. 할 거 없으니까 가게 나가서 있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형수님이 부자신데 그까지 장사 되거나 말거나 무슨 상관이고 걱정이야. 개업 전날 가족들끼리 모였는데 남동생이 그런 소리를 해서 저희가 다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오빠는 그 사이에서 얼마나 멋쩍어 하던지요. 다시 저희의 곁으로 돌아온 이후 오빠는 새로운 인연 또한 만났습니다. 정말 신기한 게 뭔 줄 아시나요? 오빠가 맞이한 인연, 그분은 제 한의원에 환자로 내원하셨던 분이셨습니다. 한번 결혼 생활 실패를 겪으시고 우울증에 걸리셨다가 마음뿐만 아니라 몸까지 아파지셨던 분이셨고 저도 참 마음이 쓰였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 인연이 그렇게 흘러갔어요. 설마 하니 오빠랑 엮여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고요. 오빠랑도 잘 어울리는 한 쌍입니다. 서로의 내면을 잘 보듬어주면서 사이좋게 지내는 부부라서 다른 가족들의 원성을 사고 있어요. 너무 그림같이 이상적으로 지내서 다른 사람들을 못나 보이게 만든다고 말이죠. 물론 농담입니다. 오빠는 지금 억울하고 고되었던 세월은 모두 다 잊은 사람처럼 행복하고 얼굴에 그늘 하나 없는 모습으로 지내고 있어요. 저랑 남동생을 잘 챙기는 것은 물론이에요. 저나 남동생이나 사실 남부러울 것 없이 각자의 위치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립심이나 개인 능력도 뛰어난 편이고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오빠를 찾고 난 이후로 저희는 당연히 저희가 오빠를 앞으로 보살펴주고 부양할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저희가 오빠한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모양새가 되어버렸어요. 이래서 괜히 첫째가 아닌가 봐요. 정신적으로 의지할 때가 있으니 위안이 되고요. 남한테 꺼내지 못할 속내도 오빠한테는 편하게 털어놓게 되더라고요. 남동생도 마찬가지래요. 아무리 저랑 괜찮게 지내는 사이의 남매였다곤 해도 여자, 남자 차이가 있어서 그건 어쩔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오빠랑은 둘이서 남자끼리 통하는 무언가가 있나 봅니다. 저만 빼놓고 가끔 둘이서 낚시 여행 다니는데 보기 좋으면서도 괜히 눈꼴 시렵고 웃음도 나고 여러 가지 기분이 들어요. 이게 피로 이어진 사이라는 거겠죠? 일찍 가신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저희 삼남매는 남은 시간들을 알차고 행복하게 늘 최선을 다해 살아가려고 합니다. 남매 간의 우애가 상할 일은 아무래도 영영 없을 것 같죠. 저희 생각도 그래요. 사연에 빠지다를 늘 보기만 하다가 갑자기 뭔 바람이 들어서 사연을 적어보았는데 소개가 된다면 정말 떨릴 것 같네요. 만약 사연에 빠지다에 이 사연이 올라온다면 제가 가족들한테 이걸 공유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저만 간직하고 말아야 할까요? 가족들한테 알린다고 생각을 하니 민망하고 부끄럽기도 하네요.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저 혼자 슬쩍 적는 거라서요. 어찌되었든 사연에 빠지다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좋은 일들이 가득하길 빌어봅니다.
사람 사는 모양 너무 다양하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인생을 들여다보면 역사가 아닌 인생이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역사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부심을 가지고 내일도 살아가십시다.